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 합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죠. 약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요. 그만큼 철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필자의 통찰력을 통해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되는 철학의 방향들이 어떠한 목적을 초점으로 진행됐다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은 합리적인 과학적 가설에서 출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파는 밀레토스 학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은 과학적인 가설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마찬가지 밀레토스 학파도 상당한 과학적 가설에서 시작합니다. 그 가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규정하면서 시작되는데요. 먼저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대로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탈레스가 말하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근원을 말하기보다는 만물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법칙이란 정의의 개념을 들어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란 어떤 우주적인 법칙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떠한 우주적 법칙에 의해 만물이 지배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주장은 뒤에 나오는 헤라클레이토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만물의 근원이 공기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응축이라고 하는 과학적 변화에 따라 물이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며 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하자면 공기가 어느 정도 응축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이같이 아낙시메네스는 응축의 양적 차이로 물질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밀레토스 학파는 만물의 근원인 제1실체를 무엇이다 라고 가설로 규정하면서 과학적인 설명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레토스 학파 다음으로는 수학을 신학과 결합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었고 영혼이란 윤회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영혼 윤회설이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사라지지 않은 채 일정 주기로 다른 생물로 탈바꿈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타고라스는 영혼을 성찰하기 위한 기능으로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수학을 통하여 사색적인 성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수학이란 하나의 윤리적인 수단이 된 것입니다. 만물은 수다라고 말한 그의 말에서 수학에 대한 그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다음으로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만물의 근원인 제1실체를 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아낙시만드로스와 같이 어떠한 정의의 개념인 우주적 법칙에 의해 변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즉, 제1실체인 불이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것으로 통일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의 주장을 대리물의 혼합학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의하자면 이질적인 대리물들이 처음에는 투쟁을 하지만 결국 통일된 존재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해겔의 변증법과도 비슷하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미 해겔 철학의 씨앗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투쟁에서 시작된 통일된 모습이 계속 진행된다는 만물 유전설을 주장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이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계속 변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반대로
만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그는 만물이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단지 변한다고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만든 허상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감각기관이 환상을 만들어내어 우리를 속인다고 보았죠. 이렇게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이란 변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엠페도클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을 한 가지로 규정하지 않고 흙, 공기, 불, 물과 같은 네 가지 요소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각기 다른 배율로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보았죠. 다음으로는 아낙사고라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엠페도클레스와 같이 물질은 흙, 공기, 불, 물과 같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요. 동시에 그는 자신만의 특이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물체의 운동은 정신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낙사고라스가 말하는 모든 물체들의 운동이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이러한 이론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원자론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이죠. 이들 원자론자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론적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철저한 유물론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계론적이라고 하냐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완전한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는 어떠한 자연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기에 인과관계만이 존재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아낙사고라스가 말하는 정신이 운동의 근원이다라는 말은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원자론자들에 의하면 모든 물체의 운동은 기계론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론자들이 유물론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원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마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들의 주장만으로도 유물론에 가까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한다고 말하는 사유마저 단순히 신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결론 지어버리죠.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철학이라 생각하면 도덕, 윤리와 같은 목적성을 갖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반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은 합리적인 과학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물의 구성 요소를 규정하고 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 했던 것이지요. 정의의 개념으로, 대리물의 투쟁으로, 응축의 설명으로, 기계론적인 관계로 접근하려 했던 것이지요. 아쉽게도 이 같은 과학적인 성격의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후부터는 사라지게 되면서 르네상스까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한동안 목적론적 성격의 철학만이 주류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를 시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